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대학 졸업하고 막 취직해서 회사 다니고 있는 28살 남자입니다. 집은 지방인데 서울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어요. 제 위로는 누나가 둘이 있는데 둘째 누나도 몇 달 전부터 서울에 취직이 되어 제 집에서 잠깐 살고 있습니다. 둘째 누나는 저보다 1살 더 많은데 예전 어릴 적부터 항상 자기가 누나인 것을 강조하며 저를 부려먹고 때리고 괴롭히곤 했습니다. 그런 습관이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서 누나는 저를 아직도 애취급을 할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공교롭게도 제가 구한 방이 누나의 회사와 걸어서 10분 거리라서 방 구해서 나가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방값은 반반 내고 산다지만 저희 집에 거실 하나 방 하나인데 다 큰 성인들이 사는데 엄청나게 불편했습니다. 한 달만 더 산다고 하는데 그게 벌써 3달이 넘었어요. 지금도 집 구석에서 배 내놓고 궁뎅이 벅벅 긁으면서 퍼질러져 있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나갈 생각을 전혀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처음엔 집안일이라도 조금 하는 것 같더니 요즘엔 그마저도 귀찮다고 다 집어 던져놓고 가족이 아니라 아주 원수가 따로 없습니다. 내 집에서 얹혀 사는 주제에 개념이 정말 없는 누나는 얹혀 살면서도 수시로 친구를 데려왔어요. 고향에서 올라온 친구도 제 방에서 같이 재우고 서울에서 만난 친구도 술 먹고 우리 집으로 데려와서 제 방에서 함께 재웠습니다. 정말 그 와중에 마음에 드는 건 누나 친구들 중에 남자는 없고 죄다 여자라는 점입니다. 다른 건 다 싫고 짜증나는 망나니 같은 누나지만 유일하게 하나 마음에 드는 건 누나 친구 중에 진짜 예쁜 누나가 하나 있어요. 그 누나를 집에 데려오는 날만큼은 저도 화가 나진 않습니다. 얼마 전에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복도부터 우리 누나의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좁은 집에 누나 친구를 셋이나 데려왔어요. 퇴근하고 집에 왔으니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데 누나들이 비켜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2명은 방 안에 있고 1명은 거실에 있어서 갈 곳이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이런 식으로 누나와 그 친구들이 저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는 익숙합니다. 1살밖에 차이 안 나면서 어찌나 동생이라고 괴롭히는지. 어쩔 수 없이 화장실로 옷을 들고 들어가는데 뒤에서 누나 친구들이 민서가 괜찮아 그냥 갈아입어 누나들이 안 잡아먹어 라고 하면서 웃는데 진짜 쪽팔려 죽겠더라고요. 애써 무시하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는데 갑자기 문이 확 열리더니 누나와 친구들이 전부 제 옷 갈아입는 것을 훔쳐봤습니다. 진짜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누나한테 소리를 질렀더니 누나와 누나 친구들은 누나가 귀여워해줄 수도 있지 어딜 누나들한테 화를 내냐고 제 볼을 꼬집으면서 말을 하는데 진짜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그 누나들 중에 1명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누나가 저보다 1살 더 많았기 때문에 사실 따지고 보면 나이 차이도 거의 나지 않는데 꼬박꼬박 누나라고 부르는 것도 웃기는 일이었고 얼굴만 보면 저보다도 훨씬 어려 보였어요. 키도 158 정도의 아담한 체형이었고 키는 작지만 굉장히 글래머였습니다. 옷도 항상 귀엽게 입고 다녀서 밖에서 만났다면 번호를 물어봤을 테지만 하필 우리 누나랑 친구라서 마음속으로만 좋아하고 있었죠. 다들 둘러앉아서 치킨 시키고 맥주를 마시는데 저도 옆에 앉아서 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그 누나가 제가 먹는 모습에서 눈을 떼질 못하더라고요. 나는 여동생만 둘인데 이렇게 잘생기고 귀여운 남동생 있었으면 정말 좋았겠다. 밥 먹고 있는데 제 볼도 꼬집고 심지어는 제 궁둥이도 토닥토닥 해주면서 저를 귀여워하더라고요. 많이 먹어 동생?
귀여운 건 자기가 훨씬 더 귀엽고 저는 키도 크고 전혀 귀여운 사람이 아닌데 어디가 귀엽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술자리 내내 자기 무릎에 앉으라느니 자기랑 같이 집으로 가자면서 팔짱도 끼고 진짜로 이 누나가 나를 좋아하는 건가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야, 제발 데리고 가라. 남동생이라고 하나 있는데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뭐가 쓸모가 없어? 네가 지금 누구네 집에 얹혀 살고 있는데. 아, 맞다. 예, 죄송합니다, 집주인님. 아주 맨날 나 구박한다니까. 맨날 구박하고 괴롭히는 게 누군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누나 친구들은 남매도 티격태격하는 건 똑같구나 하면서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참 술 마시고 놀다가 밤이 늦었는데 저를 이뻐해주던 그 누나는 집이 엄해서 들어가 봐야 한다고 11시쯤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늦게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외박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보고 택시 타는 데까지 데려다 달라길래 조금 귀찮긴 했지만 옷을 챙겨 입고 따라 나섰습니다. 혹시라도 같이 나가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는 게 아닐까 내심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같이 걷고 있는데 방공기가 차다면서 자연스럽게 제 주머니에 손을 넣고 둘이 손을 잡고 길을 걸었습니다. 누나는 저와 함께 걷는 게 기분이 좋은지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여동생만 둘인데 정말 말을 안 듣고 언니랑 맘먹으려고 한다면서 저같이 귀여운 남동생이 있었으면 진짜 잘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보고 진짜 자기 동생 하자면서 제 핸드폰 번호를 알아봤어요. 자기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와야 한다나 뭐라나. 한참 걷고 택시가 다니는 큰 길까지 왔는데 누나가 기왕 나왔으니 조금만 더 같이 걷자면서 저를 끌고 그냥 밤길을 걸어 다녔습니다. 민석이, 너는 여자친구는 있어? 아니요, 없어요. 저보고 여자친구 있냐고 묻길래 없다고 했더니 왜 없는지 헤어진 건지 궁금해한 게 많더라고요. 헤어진 제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하며 같이 길을 걸었는데 주변에 사람이 좀 적고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골목이 나오니까 갑자기 누나가 제 손을 끌고 그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깜짝 놀라 누나를 쳐다보니 술이 취해서인지 부끄러워서 그런 건지 얼굴은 이미 빨갛게 달아오른 상태였습니다. 누나가 저를 벽에 밀치고 갑자기 목을 휘감더니 입을 맞췄어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당해서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려 피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분이 상했는지 자기가 싫으냐고 묻더라고요. 너는 나 별로야? 싫어? 아니요, 저도 누나한테 관심이 있긴 한데 우리 누나 친구기도 하고 서로 잘 알지도 못하고. 사내 자식이 좋으면 그냥 좋은 거지. 그런 건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어. 그 누나는 또다시 제 목을 휘감고 이번에는 진짜 진하게 키스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피하거나 뺄 생각 없이 그대로 다 받아주었습니다. 한 10분 정도 그 불 꺼진 가로등 밑에서 키스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친동생 삼고 싶다고 할 땐 언제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입을 맞추니 당황스러웠습니다. 동생 삼고 싶다 이렇게 계속 얘기했던 건 그냥 저한테 관심 있다는 걸 돌려 표현한 것 같더라고요. 아, 나 진짜 늦겠다. 이제 택시 타고 갈게. 연락할게. 들어가. 큰 길로 다시 나와서 택시를 태워 집으로 보냈습니다. 키스도 했겠다. 솔직히 밤새 같이 있고 싶었는데 누나가 외박이 안 되는 게 정말 너무 아쉬웠어요. 누나를 보내고 왔던 길을 다시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미 저희 누나와 다른 누나의 친구 한 명은 방바닥에 쓰러져서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누나들한테 이불 덮어주고 바닥에 벌어진 술판 대충 정리해놓고 저도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누나와 키스한 그 느낌이 계속 생각이 나서 자려고 누워있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 인생의 첫 키스도 아니었고 얼마 전까지는 저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 누나와 한 키스가 다른 것보다 더 기억에 오래 남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제 제 번호를 가져간 누나에게서 카톡이 와 있었어요. 오늘부터 1일인 거 알지? 괜히 보고 있는데
입꼬리가 실실거리고 올라갔습니다. 누나는 우리 누나가 알면 자기한테 동생 뺏어갔다고 잔소리 엄청 할 게 뻔하니까 당분간은 비밀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누나 친구랑 키스한 걸 알면 당연히 우리 누나가 저를 가만히 안 둘 게 뻔했기 때문에 비밀로 하자는 말에 동의했어요. 우리 누나 친구여서 그런지 얼굴은 귀엽고 이쁜데 이렇게 적극적일 줄 몰라 살짝 당황스럽긴 했지만 너무 이쁘고 제 스타일이라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사귀면서 누나가 자주 우리 집에 놀러왔고 셋이서 자주 술 마시며 놀았어요. 우리가 사귀는 건 2주 후에 누나가 외박한다고 해서 여자친구랑 같이 있다가 외박 안 하고 들어오는 바람에 들켜서 누나가 알게 되었고 둘 다 죽을 뻔했습니다. 지금은 셋이서 함께 몰려다니면서 잘 놀아요. 친누나와 같이 사는 건 정말 싫지만 그래도 여자친구를 만나게 해줘서 한편으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까지 하게 된다면 누나와 제 여자친구가 어떻게 지낼지 궁금하네요. 그건 그 나름대로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저는 올해 40살이 된 6살짜리 아들이 있는 최근에는 이혼까지 하게 된 남자입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하며 열심히 지냈다고 생각했지만 이혼을 선택해야만 했어요. 저희는 직장에서 만나게 되었죠. 아내는 그 당시 사무직이었고 저는 현장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봉급 체제도 누구보다 잘 알고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잘 아는 사람이죠. 서로 부서가 달라 마주칠 일이 없었지만 주변 동료들의 소개로 몇 번 자리를 함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거리 연애를 했죠. 현장직은 파견 나가면 짧게는 2주, 길게는 3달까지 나가 있거든요. 물론 파견 기간이 길수록 추가 수당도 많이 불어나옵니다. 그래서 몸은 힘들어도 파견직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사실 여자친구도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33살에 저희 아내를 만나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그땐 장거리 연애도 참 달콤하게 잘했습니다. 편지도 써주며 기차에서 읽어보라고 했으니까요. 마치 군대에서 보낸 연애 편지처럼 그때는 아내 사진과 편지를 품에 넣고 다니면서 즐겁게 연애했어요. 원래는 파견직이 참 힘들고 지치는 일이지만 그때만큼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면서 저도 뭔가 확신이 생겼고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저의 청혼을 받아주더군요. 그때부터 결혼 준비를 하며 또 즐겁게 보냈어요. 정말 평생 이렇게만 지낼 것 같았습니다. 저는 외동 아들이라 그런지 저희 결혼 이야기에 부모님들도 엄청 좋아하셨어요. 저희 집 형편이 그리 넉넉하진 않지만 저희 부모님 모두 계속 일하시며 성실하게 살아오셨고 처가 쪽은 처남이 하나 있었고 아내보다 3살이 많았는데 제가 결혼했을 당시에 총각이었어요. 성격이 둥글둥글하고 좋았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 모두 괜찮은 분들이셨고요. 나름 소박하게 결혼식을 잘 마치고 드디어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계속 파견직을 나갔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혼부터 떨어져 지내야 하긴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함께 지내며 최대한 붙어 지내려고 노력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직장 중간거리쯤에 터전을 잡으며 시작을 했고 몸은 힘들었지만 서로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다 견뎌냈어요. 그러다 아이가 생기니 정말 많은 게 바뀌더군요. 세상에서 가장 최우선의 존재가 생긴 겁니다. 아내 친정 근처로 집으로 옮기고 제가 4시간 가까이 통근하며 지냈습니다. 그래도 아이 생각에 버텼어요. 아이가 세상에 나오면서 처가 근처로 다시 집을 옮기자 전 통근거리가 늘어나니 슬슬 힘들어지더라고요. 제 몸도 점점 버티지 못하는 것 같았고요. 결국 탈이 나서 다니던 부서를 재배치받았습니다. 수입은 줄었지만 태어난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생활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점점 커가는 아이를 보니 부모의 마음이 이런 건지 저도 그때 처음 이해하겠더라고요.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다 해주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죠. 문제는 결국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파견직을 선택했어요. 아이가 다니는 학교도 생각해서 더는 가족을 끌고 다니며 이사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주말 부부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주말 부부가 되면 서로가 애틋해지고 관계가 더 좋아진다고 하는데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일반적인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저 혼자 내려가 있는 동안 초반에는 집에다가 자주 연락을 하고 또 매주 주말마다 올라갔어요. 제가 있는 공장에서 집까지 대략 5시간 정도 걸리더군요. 그래도 아이를 본다는 생각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하면 곧바로 아이를 돌보고 다음날엔 집안 청소를 하고 장도 함께 보며 혼자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 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6개월쯤 지나자 그것도 점점 힘에 부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가고 나중에 한 달에 한 번 올라갔어요. 집에 가면 어느새부터인가 눈치가 많이 보이더군요. 1년 지나가면서 아내가 먼저 다음 주에 오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보고 푹 쉬라면서요. 그때부터 아내 낌새가 이상하긴 했습니다. 저를 밀어내는 느낌을 받았으니까요. 아마 그때부터 그 사람은 제가 있을 공간에 다른 사람을 들인 것 같아요. 근데 웃긴 건 저는 그때 오히려 좋았어요. 평일에 고되게 일하고 나면 저도 쉬고 싶었으니까요. 주말에 집에 다녀오면 다음 주 내내 너무 힘들었어요. 주말에 잠도 좀 편하게 자고 TV도 좀 보면서 쉬어야 저도 충전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묵인했습니다. 그렇게 타지 생활이 2년 조금 넘어가는 시기였어요. 방 청소를 하다가 문득 지금 이 생활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느끼게 된 이유가 바로 쓰레기였죠. 집에서 분리수거를 하려고 정리하는데 컵라면에 통조림에 냉동식품에 그때 문득 제 인생에 대해 되돌아봤습니다. 왜 이렇게 떨어져 지내야 하나 싶었어요. 정말 아닌 것 같았습니다. 가족 문제도 있었고요. 다음날 바로 아내에게 연락을 했어요. 지금부터라도 다시 가족들과 지내야겠다고, 생각이 든다고. 그런 문제를 아내와 의논해 보려고요. 근데 아내는 선뜻 대답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 악물고 매주 집에 갔습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도 무조건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아내가 이젠 너무 대놓고 눈치를 주는 겁니다. 제가 봐도 별로 반응도 없고 대화도 별로 없었어요. 모르는 사람도 이보단 더 대접받을 것 같았어요. 아내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고 아이랑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아빠를 기다리고 많이 따라줘서 너무 좋았거든요. 아이와 식물원에 다녀온 날이었어요. 식물원 사진 정리하러 아내가 쓰던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때 이상한 사진을 발견했죠. 어떤 남자랑 둘이서 식당 같은 곳에서 서로 친한 듯 찍었더라고요. 한동안 멍하니 그 사진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 소리가 나길래 서둘러 컴퓨터를 꺼버렸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언제 내려가느냐고 물어보더군요. 왜? 그 남자 만나기로 했어? 라고 되묻고 싶었어요. 아내는 툴툴거리며 저녁 준비하는 동안 다시 컴퓨터로 가서 그 사진들을 옮겨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식사는 괜찮다면서 더 빠르게 차가 있어서 그것 타고 지금 내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아내가 웃더라고요. 아주 활짝 웃으면서 조심히 내려가라고 제 어깨를 토닥이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가기 전에 아이 얼굴을 한번 물끄러미 보다가 나왔어요. 저는 계속 그 남자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내 아내를 저렇게 웃게 해주는 게 무엇 때문인지도 참 궁금했는데 이 지경까지 온 마당에 그 사람에 대해 좀 알아보기로 결정했어요. 집 근처에 숙소를 하나 잡고 방 안에서 제가 평생 해볼 수 있는 감정 변화를 다 겪었습니다. 허탈하다가 화가 나다가 제가 불쌍하다가 그래도 저희 아들에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잠을 거의 못 자고 나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시간쯤 지나니 아내가 나오더라고요. 아주 화려하게 꾸며입고 나오는데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 저희 아들과 함께 나오더군요. 아들 얼굴을 보니 정신이 번쩍 나더군요. 아들도 또 예쁘게 꾸며서 데리고 나왔길래 대체 어디를 가길래 저렇게 잔뜩 꾸몄나 싶었는데 얼마 뒤 자동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 남자가 그 차에서 내리더군요. 활짝 웃으며 저희 아들과도 친분이 있는지 보자마자 번쩍 안아주는데 마치 가족 같았네요. 그때부터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따라가 봤죠. 한참을 가고 있는데 이번엔 동물원이더라고요. 평일이었는데도 방학 기간이라 그런지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무슨 이벤트를 진행 중인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 이벤트가 있으면 남편에게 먼저 알려줘야지. 저번에 식물원 갔을 때도 아무 말도 없더니 저 남자랑 동물원에서 오는 아내를 보자 정말 할 말이 없더군요. 엄청 즐거워 보였습니다. 아내는 밝은 모습이었는데 아들은 주름이 늘어 있었어요. 그 남자랑은 아직 친하지 않은지 혼자 겉도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가 아들 등을 떠밀며 그 남자와 친하게 지내려 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자 제가 태어나 경험해보지 못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몸이 다 불타버릴 것 같았어요. 갑자기 이러니 저 스스로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러다 무슨 일 날 것 같았으니까요. 아내의 그런 사진을 봤을 때도 이 정도로 화가 나진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는 제 책임도 있다고 생각해서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 슬프기는 했었는데 이번에 복잡할 것도 없이 모든 게 단순했습니다. 제 아들까지 빼앗아가려고 한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지금 바로 달려가서 정말 제 두 손으로 어떻게 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러면 제 아들이 너무 놀랄 것 같았죠. 꾹 참고 자동차로 돌아와 핸들을 붙잡고 1시간은 넘게 참았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니 다시 좀 차분해지고 제가 놓인 상황이 좀 더 확 들어오더라고요. 이혼이 이제 확실해진 상황이었어요. 자료야 그때 그 컴퓨터 안에서 다 옮겨뒀었고 그때 바로 이혼을 못한 이유는 저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아이는 그게 아니죠. 서로 이야기도 해보고 시간을 가져보면서 풀어보면 이혼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했었습니다. 상간남과 저희 아들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이젠 한시가 급하더라고요. 당장 이혼해야 했어요. 이혼하기에 앞서서 상간남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도 저랑 똑같이 경험해 봐야죠. 다음날부터 저는 그 남자 집 앞에서 기다렸어요. 좀 더 편하더군요. 그 사람은 저를 잘 모를 테니까요. 저희 집에 제 사진 하나 없던데 제 얼굴을 모르죠. 그렇게 한참을 그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건 그 남자도 유부남이었습니다. 아이도 있더군요. 저희 아이보단 어려 보였습니다. 저희 집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작은 음식점을 부부가 하더군요. 부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 남자를 따라서 집과 음식점을 왔다 갔다 하며 어느 정도 충분한 정보가 모였습니다. 그 남자가 가게 비우는 시간이 일정했고 그 시간마다 제 아내를 만났던 거였어요. 남자가 가게를 비우면 부인은 가게에 있어야만 해서 바람 피우기 좋았나 봐요. 자료들을 다 수집한 뒤 저희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엄청 놀라더라고요. 일단 방으로 들어오라고 한 뒤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밤을 새워서라도 당신 짐 모두 챙겨서 아무 소리 말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는 당신이 더 잘할 거야. 아무리 내가 집에 없어도 그렇지 무슨 자신감으로 바람을 당당하게 피우는 거야? 덕분에 이혼이 쉽겠네. 내 아이 근처에도 오지 마. 이젠 평생 못 보는 거야. 지금 나는 바로 아이 데리고 나갈 거니까 절대 붙잡지 마. 양심이 있으면 붙잡지 마. 알겠지? 그리고는 자고 있는 아들을 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저희 본가로 내려가서 재웠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그 남자가 없는 시간대에 제가 찍은 사진들과 증거물들을 사본으로 다 만들어서 들고 그 음식점으로 갔습니다. 역시나 그 남자 아내 혼자 있길래 곧바로 사진을 보여주면서 말했죠. 제 아내와 그쪽 남편분이 오랜 시간 만났다는 걸 최근에서야 알게 됐어요. 나는 이혼 준비 중이니 그쪽도 이혼 절차를 밟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다 이야기했어요. 그 여자는 아직 무슨 상황인지 못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저는 가게를 나왔고 멀리서 그 남자가 가게로 오더군요. 이제 그 남자도 제가 사는 세상에 오는 것 같았어요. 곧바로 이혼 소송을 준비했고 그때부터 온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특히 처가 쪽이 충격이 큰 것 같더라고요. 장모님이 저에게 와서 무릎까지 꿇으며 우리 딸 한 번만 다시 걷어주라는데 그 모습도 정말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다시 묻기에는 너무 많이 깨져버렸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아무 말도 없이 한숨만 쉬고 있더군요. 양육권은 제가 받아왔고 친권까지 갖고 왔어요. 양육권 문제는 상간남과 아들을 못 만나게 하려는 게 많이 컸어요. 아이도 저와 지내고 싶어 했고 친권도 당연히 포기받았습니다. 그거 안 넘기면 처가 동네에 죽을 때까지 현수막 걸어놓고 혼자 시위하겠다고 벌금을 얼마를 내든 무조건 그런다고 제가 엄포를 놓으니 순순히 포기하더군요. 절대 아이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하고 싶었어요. 상간남에게는 위자료 1,500만 원을 받았고 전처에게는 위자료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살던 집은 다시 빼서 각자 넣은 돈 나눴고 아내는 모든 걸 다 잃었다며 울고 소리치는데 누가 누구 때문에 잃었다고 저러는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았습니다. 정신이란 게 있었으면 바람을 피우지 않았겠죠. 원래 그런 여자라고 생각하고 저도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그 뒤로 전처에게 가끔 연락이 오면서 아이 사진 좀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다 무시하고 있고 나중엔 번호도 바꾸려고요. 이사 문제만 끝나면 다 끊고 지낼 겁니다. 원래 살던 집도 팔고 저희 본가도 팔았어요. 부모님과 함께 지방에 내려가 지내려고 합니다. 직장도 이미 모두 정리했고 지방 내려가서 아이와 함께 부모님 모시면서 지내려고 해요. 결혼은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당사자만 힘든 게 아니에요. 저희 본가도 그렇고 처가도 아직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용서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아내와 다시 합칠 생각은 절대 없거든요. 잠깐의 외로움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만드는 일이 다른 분들에게는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남편과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정말 집안을 발칵 뒤집은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희 시아버지는 부동산 일을 하면서 돈을 버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건물주라는 거죠.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토박이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고 그곳에서 땅 절반이 시아버지 거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었지요. 돈 많고 사람 좋아하고 말하는 거 좋아하기로 유명한 시아버지는 동네 모든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참여하였습니다. 뭔 일만 있으면 항상 초록색 모자에 흰 색깔 나시티에 배바지를 입고 무슨 막대 같은 걸 딱 들고 장군처럼 성큼성큼 걸어서 일을 해결하세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아주 믿기 힘든 일이 생겼어요. 중학생 딸을 둔 부모가 교통사고로 모두 돌아가시고 그 집에는 중학생 딸 혼자 살게 되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 딸 1살 때부터 보셨던 어르신분들은 얘 어쩌냐고 가족 누구 하나 애 대신 맡아 키워준다는 사람도 없고 한참 엄마 손길 닿을 시기인 중학생인데 어쩌면 좋냐고 막 혀를 끌끌 찼어요. 저희 시아버지 그 모습을 보고 안 나설 수가 없었죠. 홀로 세상을 헤쳐나갈 그 중학생 아이를 데리고 서점에 가서 책을 10권 넘게 사주고 사계절 입을 옷들을 100만 원 어치와 대학 입학금까지 교육비로 대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집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매달 다달이 장학금 형식으로 일정 부분을 줄 테니 걱정 말고 동네에서 안심하고 공부하라고 살라며 할아버지가 적극 지원해 주겠다고 말한 거죠. 그 사실을 듣고 동네 사람들 난리가 났습니다. 역시 통 크다고 하면서요. 시아버지도 그런 시선을 즐기셨어요. 그 사건 덕분에 바로 동네 아저씨들 모임 회장으로 승격하셨고요. 어머님은 처음에 그렇게 돈을 펑펑 써대고 오지랖을 부리시는 시아버지 때문에 여간 골 썩힌 게 아니셨대요.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어머님이 작은 밭에 심은 농작물들을 관리하고 저녁 늦게 집에 들어오셨대요. 그런데 집안에 7살, 8살 되는 애들이 10명 정도가 집안을 휘젓고 놀더랍니다. 이게 어쩐 일이냐고, 무슨 일이냐고, 누구냐고, 누군데 남의 집에 들어와서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먹고 TV 보고 잠을 자고 있냐며 소리치니 그 아이들은 당황해서 막 엉엉 울었대요. 그러자 거기서 제일 형으로 보이는 애가 저희는 할아버지가 놀러 오라고 맛있는 거 준다고 해서 놀러 온 건데요. 하면서 똘망똘망 쳐다보더랍니다. 시어머니는 황당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엄청 큰 대야 같은 곳에 감자랑 고구마, 옥수수를 잔뜩 삶아서 들고 시아버지가 오시더랍니다. 당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면서 시어머니께서는 물었죠. 그러자 시아버지가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봉사 가는 보육원 애들도 집밥 그리워하고 이런 시골 풍경도 좀 느끼라고 피는 안 섞였지만 그래도 친할아버지처럼 생각했으면 좋겠어서 애들 전부 끌고 우리 집 온 거야. 마침 잘 왔어. 저기 가마솥에 햇감자, 고구마, 옥수수 삶아놨으니까 당신도 좀 먹어. 라고 하면서 어머님에게 애교를 부렸답니다. 화난 거 풀라고요. 어머님은 당연히 모르는 애들이 집에 와서 난장판을 피워놨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 좋은 일 한다고 그랬으니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냥 속을 삭히셨죠. 시아버지께서 또 마냥 어머님 속을 섞인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 어머님 여동생이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거의 10년간을 투병하셨어요. 장애가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병원비 전부 시아버지께서 대주시고 장인 장모님 힘들게 사시지 말라고 하면서 장인 장모 고향에 멋진 주택도 지어주시고 처제 건강하라고 병원에서 간호사 의사들한테 음식 돌리며 잘 부탁한다고 해주고 그랬대요. 그래서 어머님이 아버님을 마냥 미워하지 못한 거였죠. 저희 아버님은 그런 스타일이셨습니다. 있는 만큼 베풀고 또 마냥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아서 사람들이 존경하고 친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요. 저도 그런 아버님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사건이 터진 겁니다. 나이도 많은 아버님께서 동네 할머니들 집에 있는 가구를 손봐주시다가 손을 날카로운 도구에 찔려서 찢어지신 거예요. 당연히 상처 때문에 피가 나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어쩌냐고 난리가 난 거죠. 동네 총각이 트럭을 가져와서 아버님을 태우고 병원에 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아버님 걱정된다고 트럭 뒤에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님 친구들까지 10수명을 태워서 병원에 온 겁니다. 그리고 그 병원이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이었어요. 갑자기 아버님이 병원에 오셨다는 연락을 받고 저는 나가서 아버님을 마중했고 손이 다쳐서 피가 흐르는 모습을 본 저는 깜짝 놀라서 의사쌤들이랑 동료 간호사분들한테 저희 시아버지라고 다쳤다고 빨리 좀 조치해야 할 것 같다면서 그렇게 치료를 했어요. 아무래도 저희 시아버지이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간호사 동료 선생님들도 그렇고 더 신경 써서 잘해드리려고 챙겨드렸어요. 응급 교수님이 저희 아버님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님이시냐며 인사까지 오시고 하여튼 시골에 있는 병원이다 보니 그런 친근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과 같이 트럭 뒤에 타고 온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님 친구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며느리가 이런 큰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니까 아주 좋다고 너무너무 부럽다고 진짜 어떻게 이런 며느리를 얻을 수 있냐면서 하루 종일 입에 침이 마를 때까지 아버님에게 칭찬하고 부럽다고 이야기하고 정말 온 동네가 제 병원 근무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께서 또 그런 걸 몹시 좋아하시거든요. 관심 받는 걸 너무나 좋아하세요. 며느리 덕분에 병원에서 치료도 빨리 받고 동네 사람들한테 멋있는 척도 할 수 있으니 너무너무 싱글벙글 기분이 좋아지신 거예요. 만날 때마다 다들 그거 가지고 난리니 얼씨구 좋다고 매일 춤추시고 그러셨어요. 참 재밌으시네 하고 말았죠. 그렇게 평화롭고 왁자지껄한 저희 동네에 어리디 어린 한 20대 여자가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서울살이에 치이고 지쳐서 정신적으로 병에 걸려서 요양을 하러 이 동네에 온 거였어요. 원래 빨간 지붕 아래에 할머니가 사셨는데 작년에 할머니 돌아가시고 자기가 여기서 몇 년간 살려고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 허락 다 받고요. 동네 터줏대감에 오지랖 넓으신 아버님은 젊은 애가 그 노인들만 가득한 동네에 이사를 왔으니 환영해줘야 한다. 시골이라고 막 텃세 부리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그 여자분에게 다가갔나 봅니다. 아이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듣자니 여기 뻘건 지붕 아래에 있는 할머니 소녀라면서요. 그 할머니가 40년 전부터 저랑 알던 할머니예요. 그 할머니 참 오래 사셨어. 호상이지 호상이야. 할머니가 늙어도 아주 곱게 늙으셨는데 할머니 얼굴을 소녀가 빼다 박았네. 참 딸내미는 할머니 얼굴이 하나도 안 닮았더니 신기하네. 서울살이 참 힘들죠. 요즘 사는 게 그래. 우리 때야 일자리도 구하기 쉬웠고 집만 몇 채 사모으면 그냥 먹고 살기 쉬웠는데 요즘 애들은 뼈 빠지게 일해도 그저 입에 풀칠할 정도 겨우 벌고 집도 한평생 일해서 겨우 살까 말까이니 얼마나 힘들겠소. 다 알아. 편하게 생각하고 힘들면 우리 며느리가 또 사람 마음을 잘 헤아려 줘요. 며느리가 30이 훌쩍 넘었어도 아직 마음은 20대니까 막상 친해지면 말도 잘 통하고 말동무도 할 수 있을 거요. 그런데 우리 며느리가 병원에서 간호사요. 간호사 아주 따봉이었다고. 의사도 나한테 와서 간호사 며느리 대단하다고 따봉을 날리더라니까. 하여튼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 편하게 가지고 이 동네에서 마음껏 쉬다 가셔야지. 배고프면 우리 집 뒤에 있는 자두나무 큰 거 있어. 여기에 그냥 자두 뚝 따서 오늘 먹은 다음에 먹어도 돼. 농약 안 쳤으니까 그냥 먹으면 돼요.
하면서 먹을 거랑 이것저것 시골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한아름 사서 주러 가신 거예요. 그 여성분은 우울증이셨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버님의 그런 관심이 너무 감사했는지 그 자리에서 눈물을 왈칵 쏟은 거죠. 아버님이 당황했고 옆에서 보던 어머님은 그러니까 괜히 오지랖 부리지 말라고 하면서 등짝을 찰싹찰싹 때리고 하여튼 그렇게 정말 우당탕탕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0대 여성분은 다행히 잘 적응하는 듯 했어요. 시골에 내려와 글 쓰며 돈을 조금씩 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성분이 살고 있는 그 빨간 지붕집이 워낙 낡아서 이것저것 손봐야 할 게 많아서 제 남편이 가끔 그 집에 수리하러 갔기에 저도 얼굴을 몇 번 익혔지요. 남편도 동네에 거의 유일한 젊은 남자라 뭐 고칠 데 있으면 아버님한테 질질 끌려나가다시피 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평화롭게 지내고 있던 중 아버님에게 일이 터진 겁니다. 제가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우통 깐 채로 그 여성분과 완전히 찹쌀떡이 되어서 실려온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그런데 이야기를 듣자니 아주 기가 막히더군요. 그 여성분이 집의 벽을 혼자서 수리하다가 팔이 끼었나 봐요. 팔이 끼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 갇혀 있었으니 여성분이 집안에서 사람 살려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막 몇 시간 동안 소리를 쳤나 봅니다. 지나가다 그 소리를 들은 한 할머니께서 집안에서 팔이 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여자를 보고 화들짝 놀라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며 저희 시아버지를 부르신 거예요. 또 우리 시아버지 출동해서 여자분 팔뚝 빼고 망가진 벽을 메꾸고 있다가 먼지가 너무 많이 나온 겁니다. 아버님이 먼지 좀 진정시키게 물이랑 고정시킬 접착제 같은 걸 좀 달라고 했나 봅니다. 접착제와 물을 가져온 여자에게 아버님이 물을 좀 달라고 했나 봐요. 여기 시멘트에 뿌리게요. 그런데 멍 때리고 있었던 그 여자분은 아버님에게 물이 아닌 순간 접착제를 준 겁니다. 먼지가 잔뜩 묻어서 그걸 좀 털어내려고 했던 아버님은 물과 흡사하게 생긴 순간 접착제를 손에 뿌렸다가 깜짝 놀라서 악악 소리를 질렀고 그 여자는 화들짝 놀라 무슨 일이냐며 하자 아버님이 이거 물이 아니라 접착제예요! 라고 해서 여자는 어떻게 하냐고 괜찮냐고 하며 아버님의 몸을 살피다가 여자의 팔뚝이랑 아버님 손이 떡하니 붙은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최초 발견자 할머니가 이걸 어쩌면 좋냐고 하면서 둘을 떼어 놓으려고 했다가 팔뚝 살과 손이 붙어서 두 분이 막 소리를 질렀대요. 할머니는 빨리 물을 뿌려야 한다고 아버님 우통을 벗기고 여자의 팔뚝 소매를 가위로 싹둑싹둑 잘랐대요. 접착제가 옷에 붙어서 잘리지도 않고 완전 난리가 난 거죠. 이거 안 되겠다 생각한 아버님은 빨리 병원에 가야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가려고 마을 사람이 운전대를 잡았는데 아버님이 잠깐! 우리 며느리가 있는 병원으로 가야 해. 알겠지? 우리 며느리! 하면서 굳이 제가 있는 병원을 또 고집해서 저희 병원에 온 거죠. 아버님은 그때 저희 병원에 와서 저 덕분에 극진한 간호를 받고 또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던 기억 때문인지 그렇게 접착제 몸이 붙어 옴싹달싹 못하는 상황에서 저희 병원을 고집한 거였습니다. 이걸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렇게 급한 상황에서 저희 병원을 고집하다니 감사하긴 한데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이 접착력이 번지고 옷에 있던 접착제가 몸통에까지 묻어서 완전히 한 몸이 된 아버님과 그 여성분을 급하게 응급실로 데려와서 접착제 녹이는 약품을 가져와 살살 바르고 겨우 떼어냈습니다. 그 여성분은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순간 정신을 못 차리고 접착제 달라는 줄 알고 물 대신 접착제를 주었다고 하면서 울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은 울지 말라고 사나이는 이런 거 아무 상관없다고 어차피 다 늙은 할바이가 피부에 접착제 좀 묻었다고 문제될 거 뭐 있겠냐며 아가씨나 걱정하라고 태연하게 위로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아버님이 멋지네. 정말 대단하시네. 하고 그렇게 치료를 해드렸네요. 다행히 아버님이랑 그 여성분 피부는 크게 찢어지거나 하지 않고 잘 녹여서 떼어드렸습니다. 아버님은 그 와중에도 역시 우리 며느리 최고라며 같이 온 마을 사람들에게 쌍따봉을 날렸네요. 그 사건을 계기로 저와 그 여성분은 말을 트게 되었어요. 우리 아버님 너무 오지랖 넓어서 힘들지 않냐, 불편하지 않냐, 조금 거슬리면 바로 말하고 내가 대신 아버님께 말씀드리겠다라고 하니 여자는 속마음을 꺼내더라고요. 사실 서울에 살 때는 너무 삭막하고 나 말고 아무도 관심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날 가족처럼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챙겨주시는 어른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울증도 많이 호전되고 정말 하루하루 든든하고 행복해서 이 동네로 이사 온 게 정말 내 인생에서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아버님이 항상 말 걸어주시고 먹거리 챙겨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라며 갑자기 눈물을 글썽거리는데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의 성격이 누군가에는 웃음과 기쁨을 주고 또 누군가에는 채울 수 있는 에너지가 되겠구나. 마냥 성가시게 볼 것만은 아니구나. 아버님 대단하시고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건을 계기로 저는 동네에 말동무 친구가 생겼고 마을 사람들과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참 웃기고 저 혼자 알기 아까운 이야기라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